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영양사 이은주입니다. 어, 네, 저는 그 김윤동 교수님께서 세브란스 병원에 계실 때 이제 케톤식 실무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케톤식 관리 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24회 부모 교육에서 케톤식에 관련돼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이제 의학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제 영양학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참석하신 부모님들께서는 그 최근에 새롭게 케톤식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또 케톤식을 시도하고자 이제 결정을 앞두신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톤식을 알아보기에 대해서 이제 구성을 했고, 또 케톤식을 시작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케톤식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케톤식이란 그다음에 종류에 대해서 앞서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식이요법의 이제 영양소 구성이나 이런 걸 좀 비교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케톤식은 대상은 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위한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식사 구성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고지방에 저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은 최대한 그래도 적정한 양에 맞춰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식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기대하는 효과는 항경련 효과와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이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식사하고 간식 어떤 거를 섭취하는지 간에 비율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그 케톤식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식이요법 종류에서는 크게 케톤 생성 식이요법, 그다음에 변형된 에킨즈 식이요법, 저당지수 식이요법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케톤 생성 식이요법은 고전적인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2019년부터는 이제 MCT 오일을 이용한 방법으로 MCT 케톤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리셨겠지만 이제 황제 다이어트라고 해서 단백질 섭취를 좀 많이 늘리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그 식사에서 이제 케톤식과 접목된 변형된 에킨즈 식이요법, 그다음에 당지수가 낮은 것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케톤식의 비율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지방은 고지방이고 저탄수화물이고 적정량의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 구성의 비율에서는 그 케톤을 생성하는 지방하고 항케톤성인 탄수화물 단백질의 그 비율이 4대1, 많게는 4대1, 3대1, 2대1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 지방이고 1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의 합한 양을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3대1인 경우에는 지방이 3이고 탄수화물 단백질 합한량이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1, 3대 가장 비율이 높을수록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00칼로리 4대1의 경우에는 이제 영양소 구성을 탄수화물을 10g, 단백질을 15g, 지방을 100g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지방이 100g이라서 4고 탄수화물 단백질 합한량이 25g이라서 1, 그래서 4대1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이긴 하지만 4대1을 옆에 그 파이 그래프로 이제 보시게 되면 총 열량에서 지방을 한 9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그 다음에 가장 적은 양의 탄수화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제 일반 식사의 파이 그래프를 좀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이제 탄수화물 굉장히 많이 좀 적고 지방의 양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를 좀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MCT 케톤식은 MCT 그러니까 지방 급원으로 고전적인 방법에서는 올리브유를 이제 주로 사용을 했는데 MCT 오일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하고 MCT 오일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견과류도 지방 급원으로 같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CT 오일은 그 지방산 구조가 좀 다르고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빠르고
또 케톤을 더 잘 생성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MCT 오일을 같이 이용을 하고 섭취를 하고 있고요. 적용은 케톤식을 시작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증량을 하게 되는데 증량한 후에 적응되면 그때 다시 MCT 오일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서서히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케톤식에서 이제 올리브유하고 MCT 오일의 양을 한 반반 정도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비율이나 칼로리에 따라서 MCT 오일 섭취량은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CT 오일도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MCT 오일 공급량을 좀 서서히 또 줄이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케톤식이랑 일반 식사를 그냥 그림으로, 사진으로 비교하게 되면 일반 식사는 탄수화물 근원이 되는 밥이랑 그 외에 뭐 단백질 근원 또 어, 야채류 이렇게 같이 구성을 하게 되는데 케톤식은 기본적으로 단백질 근원, 채소, 그다음에 지방 근원이 되는 뭐 올리브유, 호두, 그다음에 뭐 우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형태에서 이거를 좀 한 번에 갈아서 섭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앞에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좀 메뉴 개발을 해서 뭐 찹스테이크 형태라든지 아니면 소시지를 이용한 좀 메뉴, 아이들이 선호하는 식재료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실곤약을 이용한 방법 이런 식으로 메뉴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변형된 에킨즈 식이요법인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고지방이고요. 저탄수화물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단백질량을 충분히 늘렸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량이 함량이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비율 자체는 지방 비율이 1.5에서 2 정도로 유지를 하게 되고 1이 탄수화물 단백질이라고 1000칼로리의 경우에는 1.66대 1 탄수화물 10g 단백질 지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 옆에 보시는 파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방 함량이 앞에 있었던 케톤식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게 되지만 여전히 일반 식사에 비해서는 지방 함량이 좀 높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케톤식이랑 에킨즈 식이요법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식재료의 비슷한 구성을 봤을 때 이제 MAD 같은 경우에는 그 단백질 근원이 되는 닭고기의 양이 많거나 소고기의 양이 좀 눈에 띄게 많거나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당 지수 식이요법인데요. 이거는 당 지수가 50 이하로 낮은 식재료를 이용을 해서 식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 구성은 이제 대부분 탄수화물은 한 10%, 열량의 10%, 단백질 30%, 지방은 한 60%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1대1보다 더 낮아서 0.6에서 0.7대 1 정도로 유지를 하게 되고 또 옆에 파이 그래프 보시면 지방 함량이 조금 더 줄어서 지금은 한 60% 정도를 열량으로 공급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식사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밥이랑 또 소량이지만 잡곡밥을 이용해서 소량 섭취가 가능하고요. 단백질 근원이 되는 반찬을 한 두세 가지 정도를 구성할 수 있겠고 채소도 한두 가지 정도 소량 같이 섭취할 수가 있고요. 여전히 지방을 섭취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한 수저 정도에 해당되는 양을 섭취하게 되고 그다음에 간식으로 GI가 50 이하의 낮은 과일 선택할 수 있고 유제품, 그다음에 견과류 이렇게 식사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소 구성을 세 가지를 한눈에 놓고 보자 그러면 케톤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총 열량에서 지방의 공급량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90% 정도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 에킨즈 식이요법은 케톤식보다 단백질 섭취를 늘렸고 또 저당 지수는 이 세 가지 식이요법 중에서 탄수화물 공급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소량이나마 밥을 같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케톤식 시작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케톤식을 시작하려면 이제 입원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양 관리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지 또 식사 계획을 위한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이요법을 시작하려면 일단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시게 되면 케톤식 팀이 구성이 되어 있죠. 의사, 간호사, 영양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치 선생님은 일단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되겠고 부작용에 관련돼서 또 그러니까 관찰하면서 진행을 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간호사 선생님도 이제 식이요법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지 적응도를 이제 살피고 있고, 퇴원 후에는 일상생활에 관련돼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는 이제 퇴원 후에 식사를 적응할 수 있도록 식사 원칙이랑 그 식단 작성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톤식의 이제 영양 관리는 우선은 이제 신체 성장 평가를 하면서 성장 평가하고 섭취량 평가하고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그 후에 이제 케톤식을 진행하기 위한 영양소 요구량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평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성장 평가에서는 이제 체중을 측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이제 체중 변화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식이요법을 하면서 체중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중 변화를 늘 이제 좀 관찰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키는 뭐 누워서도 잴 수도 있고 서서 잴 수도 있고요. 체중은 동일한 시간, 동일한 조건에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금식 후에, 아침 소변 후에 늘 비슷한 조건에서 측정하는 게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하고 체중을 잰 다음에 성장 곡선을 이용해서 성장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호자분들께서는 이걸 성장 곡선을 평가하기는 어렵고,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측정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찍고 생년월일, 키, 체중, 그다음에 측정일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면 성장 곡선이랑 성장 상태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이제 섭취량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섭취량 평가가 식사 계획의 가장 시작 출발점이기 때문에 섭취량 평가가 저희는 또 중요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식이요법을 하기 전에 모유를 먹는지, 뭐 분유를 하는지, 아니면 뭐 이유식을 섭취하는지 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씹고 삼키는데 문제가 없어서 일반식을 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겠고, 또 경구 섭취를 하는지 경강급식을 갖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또 식이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식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도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작이나 연화에 대한 곤란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식욕 부진이 처음부터 있었는지도 좀 평가가 필요하겠고요. 오심, 구토, 설사, 변비 이런 위장관 문제점도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식품 알러지도 평가해야 되겠고, 활동 정도에 따라서 그 공급량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양소 요구량을 계산을 하는데, 이제 이 비율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처방을 하시죠. 아이의 이제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면서 비율을 처방하시게 되겠고,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아이의 키, 체중 측정한 거를 토대로 해서 영양소 요구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영양사가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열량 필요량을 결정하고 지방과 단백질, 탄수화물, 그다음에 수분의 섭취량까지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케톤식을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제 점진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날에는 요구량이 한 3분의 1부터 시작해서 3분의 2, 그다음에 셋째 날은 100%로 공급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칼로리를 증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하고 둘째 날은 갈아진 형태를 제공을 해서 먹다가 이제 남기더라도 비율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런 갈아진 형태로 제공을 하고, 셋째 날부터는 뭐 연화곤란이나 저작곤란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식재료를 좀 따로 각각 담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사 계획을 위한 5가지 단계로서, 첫 번째는 이제 식재료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식재료 선택한 거를 계산하는 방법, 세 번째는 조리,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정량, 다섯 번째는 담는 5가지 단계를 이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식재료 선택인데요. 식재료는 식품군을 골고루 선택한다 그러면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 지방, 우유, 과일 이렇게 6가지에서 선택할 수 있겠으나, 케톤식을 하는 경우에는 어육류, 채소, 지방, 우유군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육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 근원이 되기 때문에 살코기를 선택을 하시고, 기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름, 포화지방은 다 제거하고 살코기 위주로, 또 생선도 뭐 두부, 계란 이런 것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지방 함량이 많은 치즈나 계란 노른자를 식단에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채소는 아이가 선호하는 채소를 기준으로 뭐 양배추, 호박, 뭐 시금치 등등 뭐 볶거나 뭐 샐러드 형태로 이용해서 부피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방급원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리브유로 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MCT 오일도 같이 한 반반 정도 공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견과류도 지방급원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고, 우유군은 뭐 그냥 흰우유, 보편적인 흰우유, 그다음에 케토니아 등을 이용해서 식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급원은 이제 올리브유, MCT 오일 외에도 올리브유 향에 이제 적응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카놀라유나 아니면 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기름을 좀 혼합해서 섭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지방 함량이 높은 식재료이기 때문에 올리브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씹는데 딱딱한 그 질감이 있어서 또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 맛도 고소하기 때문에 견과류를 좀 다양하게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그 외에 그 지방급으로는 뭐 버터나 마요네즈, 휘핑크림 이런 걸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케토니아 자체가 지방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식단을 같이 구성하면 좀 지방을 좀 빨리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식재료는 그 얼마나 사용할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식재료는 이제 각 식품군별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분석한 표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몇 그램을 1g의 기준으로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얼마를 먹을까 계산을 해서 우리 아이의 탄수화물, 단백질 비율에 맞추는 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 듣기만 해도 복잡하죠. 요거는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식단 작성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식재료를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먹을지를 용량을 입력을 하고 최종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합을 비교를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그 지방 비율까지 확인한 후에 최종 요 용량을 무게를 재서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무게를 결정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먹일까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갈아서 먹어야 되는 경우, 이제 씹지 못한다는 연령대이거나 아니면 삼키는데 문제가 있거나 씹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좀 갈아진 퓨레 형태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식사 구성을 할 때 액상을 조금 좀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따로 먹을 때는 아이가 선호하는 거를 최대한 좀 많이 늘리도록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올리브유 자체를 그냥 먹기 너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올리브유랑 뭐 견과류랑 우유를 혼합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 질감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그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계산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결정된 양을 이제 조리를 할 텐데요. 조리는 이제 식물성 기름을 이용을 해서 볶거나 뭐 튀기거나 뭐 굽는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이때 사용되는 기름은 식단에 있는 올리브유랑 좀 별도로 추가로 더 섭취하게 되는 부분이죠. 또 조리할 때 많이 사용되는 도구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프라이팬 기본적으로 좀 필요할 거고, 갈아야 되니까 믹서기, 블렌더, 그다음에 그 믹서기 그릇에 붙어 있는 거를 싹싹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스패츌러, 알뜰주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무게를 재야 되기 때문에 전자저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 시작하는 2번 중에는 이 전자저울은 꼭 구입이 필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 이제 조미료도 허용되는 거 제한되는 게 있는데, 제한되는 거는 이제 단 거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설탕, 꿀 뭐 이런 거 당연히 다 해당이 되고 장 종류도 해당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소금이나 식초, 뭐 후추, 뭐 고춧가루 소량, 뭐 고추냉이 이런 것들 사용 가능하고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칼로리가 전혀 없는 이제 사카린 정도를 이용을 해서 단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 조미료 보셨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정량하기인데요. 정량하기는 이제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재시면 되겠고, 전자저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저울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꼭 검교종을 하시고, 검교종은 뭐 예를 들어서 무게가 변하지 않는 뭐 돌덩이나 이런 걸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매번 그 돌에 같은 무게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체크하고, 그다음에 계산된 양만큼 여기다 올려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은 요 한눈에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저울, 스패츌러,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믹서기, 그 식재료들을 한눈에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단계는 이제 담기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씹고 삼키고가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 다 따로따로 담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부 올리브유를 정말 먹기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맵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식재료를 좀 혼합을 한다거나 다른 기름과도 같이 혼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을 해서 이렇게 좀 액상 형태로 또는 뭐 스프 형태로 진행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또 갈아서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서 담는 경우에는 이제 믹서기, 이제 블렌더가 꼭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갈아서 먹는 거는 이제 식이요법을 시작하는 초반에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식이요법을 처음 적응할 때 이제 식사를 먹다가 남기더라도 비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날하고 둘째 날은 이렇게 갈아진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재고 믹서기에 갈고 거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이런 체에 걸러서 좀 더 곱게 제공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에 걸러서 담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케톤식 관리할 때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율 유지가 가장 중요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 처방받은 비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한 자리에서 전부 섭취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그 기체중 영양 상태를 평가해서 영양소 요구량을 구성하기 때문에 처방 범위 내에서, 요 열량 범위 내에서 먹는 게 필요하겠고, 간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열량 범위 내에서 섭취한다라는 거고요.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해야 되는 게 이제 매번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충분한 수분 섭취 필요하겠고요. 간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카다미아나 케토니아 등을 이용할 수 있겠고, 주변에 식이요법을 하는 걸 알리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또 보충제는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식재료의 선택 폭이 좁고 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보충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어떤 다른 약재나 이런 걸 섭취할 때도 당이 꼭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럽제나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되고, 치약을 선택할 때도 설명 받으신 치약으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케토니아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율이 4대 1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팩을 먹게 되면 216칼로리 를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3대 1이거나 2대 1인 경우에는 다른 식재료라든지 뭐 우유나 아니면 단백질 가루나 뭐 분유나 이런 걸 혼합을 해서 비율을 좀 낮춰서 섭취가 가능합니다. 케톤식을 유지할 때 이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고, 퇴원 후에 어떤 점을 관리해야 되는지 참고 자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초기에는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탈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 굉장히 중요하고요. 초기에는 혈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 혈당 검사를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식사 거부 굉장히 힘든 문제이지만 이제 초기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식이요법을 하다 보면 이제 체중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양 상태 판정해서 이제 열량을 결정을 했지만, 이제 식이요법을 하면서 이제 체중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체중이 감소가 되면 오히려 그때는 칼로리를 좀 늘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체중이 또 급격하게 늘게 되면 체중 열량을 오히려 더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단기 부작용으로는 이제 위장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산 증가, 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장기 부작용은 앞에서 이제 들으신 것처럼 이제 뭐 폐렴이라든지 뭐 골연화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구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식이요법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고요. 식이요법을 종료를 할 때는 비율을 이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갑니다. 4대 1, 3대 1, 2대 1, 뭐 일반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케톤식에서 에킨즈에서 또 저당지수 식이요법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퇴원 후에는 이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너무 처지거나 너무 늘어지는 양상이 있거나 아니면 뭐 통증이 있다거나 보침이 굉장히 심하거나 열이 난다거나 열이 나면서 또 구토가 굉장히 심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내원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타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아이의 현재 케톤식 비율이랑 열량은 꼭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타 병원에 입원해서 식사가 제공이 되려면 아무래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조금 더 기억하시고 입원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투약에서는 이제 포도당이 투여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외 약물도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Q&A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보호자분들을 좀 만났을 때 이제 자주 하는 질문들, 케톤식을 하면 배가 고파요. 식사량이 부족해요.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죠. 식사량이 이제 부족할 수 있으나 이제 활동량에 따라서 그 날의 활동량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100 칼로리 정도는 좀 추가 섭취할 수 있고요. 그거는 뭐 마카다미아나 아니면 케토니아를 이용해서 추가로 더 섭취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식사 부피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생야채나 이런 걸 좀 충분히 이용하는 방법도 식사 계산할 때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식사를 자꾸 남겨요, 못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비율이 좀 깨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인데요. 식사를 자꾸 남기게 되면 먹다가 남기게 되면 비율이 깨지기 때문에 차라리 자꾸 남기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식사를 3번이 아니고 뭐 4번, 5번 좀 여러 번 쪼개서 적은 양을 자주 섭취하는 거를 좀 고려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식사 자체가 힘들면 그 식사 중에는 케토니아를 좀 이용해서 식사를 좀 식사와 케토니아를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처방을 받았어요. 처방을 받았는데 야채를 많이 늘리고 싶어서 나름 어머니께서 탄수화물을 늘리고 그 대신 단백질 좀 줄이고 비율을 잘 맞췄는데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이제 탄수화물을 늘리는 거는 권장되지 않는 방법이고요. 식사 구성에서 단백질을 늘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탄수화물을 늘리는 거는 오히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탄수화물 늘리기 위해서 이제 막 단백질을 줄여서 비율을 맞추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먹기 힘들어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올리브유를 좀 못 먹겠다 전화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올리브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견과류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케토니아를 식단에 같이 구성을 해서 그 한 끼 식사에서 케토니아를 같이 섭취하게 되면 올리브유를 줄이는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수화물, 이제 뭐 채소나 이런 걸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식사 자체에 케토니아를 이용해서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간혹 이제 아이가 설사를 해요. 설사를 할 때 설사를 하니까 죽, 뭐 보리차 이런 거 먹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도 하시는데, 이제 식이요법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탄수화물로 구성된 죽을 먹게 되면 케톤을 만들던 상태가 이제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겠고요. 저희가 물도 사실은 보리차 먹지 않고 생수로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리차도 삼가해야 되는 거고요. 따뜻한 물로 먹이시고 케톤식 자체를 뭐 닭고기나 아니면 뭐 케토니아나 우유나 이런 걸 이용해서 약간 묽게 스프 형태로 해서 죽 대신에 만들어서 먹이시면 좋겠습니다. 또 블로그에나 아니면 뭐 카페에 이런 레시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적용해도 되는지, 물론 적용할 수는 있는데요. 그 블로그에 있는 레시피는 비율이랑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영양소의 구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그 비율에 맞게 조정을 해서 먹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케톤식에 대한 정보는 이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세브란스 자료이긴 한데 저희가 동영상도 촬영을 했고, 세브란스 자료이긴 한데 마이 세브란스의 케톤식 식사 관리 부분에 들어가서 식단도 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김용동 교수님 계실 때 같이 케톤식 식사 가이드를 이제 요 메뉴북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좀 참고하실 만한 메뉴들이 있고요. 근데 단지 여기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적용하실 때는 우리 아이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비율을 고려를 하셔서 조정을 해서 먹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해외에는 뭐 찰리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뭐 매튜 퓨렌즈라든지 이렇게 뭐 미국과 영국에 있는 이런 그 대표적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식단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케톤식은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게 그 항극 경련 효과랑 그다음에 인지 기능 향상을 하기 위한 식사 요법이고요. 케톤식은 이제 케톤 생성 비율과 칼로리에 따라서 탄수화물,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 요구량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영양소 요구량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케톤식은 4대1도 있고 3대1도 있고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겠는데, 식사 순응도가 낮을 경우에는 그 외 다른 방법인 변형된 에킨제 식이요법이나 저당지수 식이요법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케톤식 시작할 때는 입원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퇴원 후에는 식사요법을 조정할 수도 있겠고 또 합병증 관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